똑똑 솔깃한 라디오. 사랑법 강은교.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킬리만자로의 눈. 어니스트 해밍웨이. 킬리만자로는 해발 6,000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 서쪽 정상은 마사이어로 응가이의 응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 서쪽 봉우리 가까이에는 바짝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가 하나 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다. 고통이 사라지다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올 때를 아는 모양이지. 사나이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피워서 정말 미안하군. 당신도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야.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저것들 좀 봐. 저것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건 내 꼴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까? 그가 말했다. 그가 누워있는 침상은 미모사 나무의 넓은 그늘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늘 건너편 눈이 부시게 반짝거리는 들판을 바라보니 큼직한 새 3마리가 흉측하게 웅크리고 있는 한편 하늘에도 10서너 마리가 더 날면서 지나갈 때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땅에 들이왔다. 저놈들은 트럭이 고장난 날부터 줄곧 저기에 있었어. 땅에 내려앉은 건 오늘이 처음이야. 어느 때고 저놈들은 단편 소설을 써보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모양을 무척 유심히 관찰했거든. 생각해보니 우습군.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짓거려 본 것뿐이야. 짓거리고 있으면 한결 편해지니까. 하지만 당신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아.
그가 대꾸했다. 성가실 리가 있나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에요. 비행기가 올 때까지 사태를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비행기가 오지 않을 때까지거나. 내가 할 일이나 좀 일러줘요.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까요. 내 다리를 잘라줘.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지도 모르니. 그것도 장담은 못하지만 아니면 총으로 나를 쏴 죽이든지. 이젠 당신도 사격에 능숙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책 읽어줄까요? 무슨 책을 읽으려고? 책가방 속에서 뭐든지 읽지 않은 걸로요. 책 읽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짓거리는 게 제일 편해. 입씨름이라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 그가 말했다. 입씨름은 안 할래요. 입씨름 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둬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이에요. 오늘쯤 아마 사람들이 다른 트럭을 갖고 돌아올 거예요. 어쩌면 비행기도 도착할지 모르죠. 난 꼼짝도 하기 싫어. 당신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이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야. 그가 대꾸했다. 비겁해요. 공연히 험담하지 않고 마음 편히 죽게 나 좀 내버려 둘 순 없나? 나한테 욕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당신은 안 죽어요. 어리석은 소리 마.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저 빌어먹을 놈들에게 물어봐. 그는 고약하게 생긴 큼직한 새들이 둥글게 구부린 털 속에 벌거숭이 대가리를 파묻고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네 번째 새가 미끄러지듯 땅으로 내려와 앉아 잽싸게 발을 놀려 달린 뒤 다른 새들이 있는 곳으로 뒤뚱거리며 천천히 걸어갔다. 저 새들은 어느 캠프 주위에서나 볼 수 있어요. 다만 당신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죠.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죽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건 어디서 읽었지? 정말 형편없는 바보로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봐요. 빌어먹을, 그건 내 직업이었다고. 그가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드러누워 얼마 동안 조용히 있더니 열기에 아지랑이가 이는 벌판 건너편 잡목숲을 바라보았다. 노란 벌판을 배경으로 사냥 몇 마리가 작고 하얗게 보였으며 더 멀리 저쪽에는 푸른 숲을 배경으로 얼룩말이 떼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곳은 언덕을 등지고 큰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훌륭한 캠프장으로 물이 좋고 바로 곁에는 물이 말라버리다시피 한 샘물이 있어 아침이면 사막 뇌조들이 날아다니곤 했다. 책이라도 읽어줄까요? 여자가 물었다. 여자는 그의 침상 옆 캔버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요. 아니, 읽을 필요 없어. 아마 트럭이 올 거예요. 빌어먹을 트럭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난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참 많은 일에 관심이 있군. 나는 신경도 안 쓰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죠, 해리. 술 한 잔은 어떨까? 당신에겐 해로울 거예요. 블랙의 책에도 알코올 성분은 모두 피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 마셔선 안 돼요. 뭘로?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네, 부하나. 위스키 소다를 가져와. 네, 부하나.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삶을 포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책에도 술이 나쁘다고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해롭다는 건 저도 잘 알고요. 여자가 말했다.
아니야, 술은 나한테 이로워. 그가 우겼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에겐 그것을 끝맺을 기회가 영영 없을 것이다. 술 한 잔 마시는 것을 두고 시비를 하다 이렇게 끝나버릴 것이었다. 오른쪽 다리에 괴저가 발생한 뒤로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고통과 더불어 공포감까지도 사라져 지금 느끼는 것이라곤 오직 격심한 피로감과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죽음은 강박관념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심한 피로감이 죽음을 이렇게 쉬운 것으로 만들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확실히 파악한 뒤 훌륭하게 쓰고 싶은 생각에 안 쓰고 아껴두었던 작품들을 이제는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써보려다가 실패하는 일도 없겠지. 어쩌면 이제는 그 작품들을 끝내 못 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미처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여자가 말했다. 그녀는 손에 술잔을 들고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리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늘 파리가 좋다고 했죠. 파리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고 또 어디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어요. 난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만약 당신이 사냥을 원한다면 헝가리에 가서 사냥을 했을 테고 그랬더라면 편했을 거예요. 당신의 그 빌어먹을 돈으로 말이지. 그가 내뱉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돈은 언제나 내 것인 동시에 당신 것이기도 했어요.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이 가자는 대로 어디나 따라갔고 또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해왔어요. 하지만 이곳만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이곳이 좋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 몸이 성할 때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끔찍이 싫어요. 어쩌다 당신 다리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다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처음 살갗이 긁혔을 때 소독약 바르는 걸 잊었던 탓이겠지. 난 한 번도 병독에 감염된 적이 없어서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던 거야. 나중에 상처가 악화됐을 때는 다른 방부제가 떨어져서 약한 석탄 산액을 사용했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마비돼 괴저가 발생한 거야.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 말고 무슨 까닭이 있겠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어설픈 키쿠유족 운전기사 대신에 훌륭한 운전기사를 고용했더라면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했을 거고 또 트럭의 베어링을 태우는 일도 없었을 테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그 빌어먹을 올드 웨스티버리, 세러토가, 판비치 패거리들과 헤어져 나를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어머, 그건 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죠. 그런 말은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 당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사내가 대답했다. 해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돌았나 봐요. 아니야, 돌고 싶어도 돌 머리가 없어. 그걸 마시면 안 돼요, 여보. 제발 좀 마시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나 해. 난 지금 피곤해. 그가 내뱉었다. 지금 그는 마음속에서 카라가치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짐을 들고 서 있었는데 지금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심플론 오리엔투어 열차에서 비치는 헤드라이트였다. 퇴각한 뒤 그는 트라키아를 막 떠나던 참이었다. 이것은 그가 뒷날 작품으로 쓰려고 간직해 두었던 소재 중에 하나였다. 그날 아침 식사 때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가리아의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바라보던 일 말이다. 또 난센의 비서가 노인에게 저것이 눈이냐고 묻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냐, 저건 눈이 아냐. 눈이 내리기엔 아직 일러. 하고 대답하던 일 말이다. 그러자 비서는 다른 아가씨들에게 이것 좀 봐, 눈이 아니래. 하고 되풀이한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일제히 저건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눈이었고 주민 교환 계획을 전개할 때 그는 그들을 눈 속으로 보냈다. 그들은 눈 속을 헤매고 다녔고 결국 그의 겨울 사망했다. 그해 크리스마스 주일 동안에도 가데르탈 고지대에는 계속 눈이 퍼부었다. 그해 그들은 크고 네모난 사기 난로가 방 절반을 차지하는 벌목꾼 집에 살면서 밤나무 잎사귀를 잔뜩 넣은 매트리스를 깔고 잤는데 그때 발이 피투성이가 된 탈영병 한 사람이 눈 속에서 나타났다. 탈영병은 헌병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털약말을 주어 달아나게 해놓고 그 발자국이 눈으로 뒤덮일 때까지 헌병을 붙들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슈른츠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눈이 너무 환하게 반짝였기 때문에 술집에서 밖을 내다보면 눈이 시릴 정도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가파른 소나무 언덕으로 둘러싸인 강기슭을 따라 썰매로 다져 미끈해지고 말 오줌으로 노랗게 물든 눈길을 어깨에 무거운 스키를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 마들레너 하우스 산장 위쪽 빙하 아래로 멋지게 이어진 슬로프를 단숨에 내려달리면 눈은 케이크에 입힌 설탕처럼 부드럽고 흰 가루처럼 가벼웠다. 또 스피드를 내어 소리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오다 보면 마치 새처럼 아래로 미끄러지던 기억이 났다. 그때 눈보라가 닥쳐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 동안 마들레너 하우스 산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초롱불을 밝히고 트럼프 놀이만 했다. 그런데 렌트 씨는 게임에서 지면 질수록 더 많은 돈을 걸더니 결국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말이다. 스키 교습료로 받은 돈이며 시즌에서 얻은 이익금이며 미천까지도 모두 말이다. 코가 길쭉한 그 사내가 카드를 집어들고는 상부하르라고 말하며 열어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때는 자나깨나 늘 노름을 했다. 눈이 오지 않아도 노름을 했고 눈이 너무 내려도 노름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노름으로 낭비한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글 한 줄 써본 일이 없었다. 또 바커가 비행기를 몰고 산맥이 뚜렷이 보이는 평원을 가로질러 전선을 넘어가서는 휴가를 받아 돌아가는 오스트리아 장교들이 탄 열차를 포격한 것,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병사들을 기관총으로 쏘아대던 그 춥고 맑게 갠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도 아직 써본 일이 없다.
그 뒤에 바커가 식당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던 때의 얼굴이 생각났다. 그때 모두들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마침내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에이, 이 무지막지한 살인마 같으니. 그러나 그 뒤 그와 같이 스키를 타던 사람들은 당시 그들이 죽인 같은 오스트리아인이었다. 아니,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겨우내 같이 스키를 탔던 한스는 카이저 경보부대 소속이었다. 제재소 위쪽 협곡으로 같이 토끼 사냥을 갔을 때 두 사람은 파수비오 전투와 페르티카라와 아살론의 공격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 글한 줄 쓰지 못했다. 몬테코로나며 세테코문이며 아르시에로에 대해서 역시 한 줄도 못 썼다. 몇 해 겨울을 포와 아를베르크와 아를베르크에서 살았던가. 네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들이 걸어서 선물을 사러 블루텐츠에 갔을 때 여우를 팔러 온 사나이를 만났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또 볕이 씨맛이 나던 키르슈의 맛이 기억났다. 그리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 위에 쌓인 가루눈을 휘날리면서 미끄러지며 히호 롤리는 부르짖었네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파른 골짜기로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다 다시 길을 바로잡고 과수원을 3번 돌아 빠져나와 도랑을 넘어서 숙소 뒤 빙판길로 나오던 일도 생각났다. 동여맨 끈을 툭툭 쳐서 늦추고 스키를 집어 던지듯 벗어서 숙소 판자벽에 기대 놓으면 창문에서는 램프 불빛이 흘러나오고 안에서는 담배 연기와 새 포도주 냄새가 풍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아코디언을 연주했다. 파리에선 어디에 머물렀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옆 캔버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그가 물었다. 크리옹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우린 언제나 그곳에 머물렀으니까요. 아니야, 언제나 머무른 건 아니었어. 그곳하고 생제르맹 거리에 있는 앙리 사세관 2군데였죠. 당신은 그곳이 좋다고 말했는걸요. 사랑은 똥더미야. 난 그 똥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우는 수탈기지. 해리가 말했다. 당신이 가야 한다고 해서 당신 뒤에 남은 것들까지 죄다 때려 부술 필요 있나요? 내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가야만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 타던 말도 아내도 다 죽이고 안장도 갑옷도 다 불살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녀가 따졌다. 그래 맞아. 당신의 그 빌어먹을 돈이 바로 내 갑옷이었어. 내 스위프트며 내 암호였지. 그가 대꾸했다. 그만둬요. 좋아, 그만두지. 더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늦었어요. 그렇다면 좋아. 좀 더 괴롭혀줄까? 그게 더 재미있는데. 당신과 정말로 좋아서 하던 그 한 가지마저도 이제는 못하게 됐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좋아했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전 뭐든지 했는걸요. 아, 제발. 자기 자랑은 그만두는 게 어때? 그는 여자를 쳐다보았고 여자는 울고 있었다. 이봐, 당신은 내가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남을 해치는 건 괴로운 일이야. 얘기를 시작할 적엔 나도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시작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래서 당신에게 최대한 잔인하게 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조금도 신경 쓰지 마.
정말 당신을 사랑해. 여태껏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 다른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은 죽 먹듯 입버릇처럼 해오던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게 참 다정해요. 요 암캐 같은 년, 이 돈 많은 암캐년. 이건 시야. 내 머릿속엔 지금 시가 가득해. 헛소리와 시가. 헛소리 같은 시라고나 할까. 그가 말했다. 그만둬요, 해리. 어째서 당신은 자꾸만 악마로 변해가는 거죠? 난 뭐든 남겨두고 가긴 싫어. 그 무엇도 남기고 가기 싫다고. 그가 내뱉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그는 이제 잠이 들었다. 태양이 언덕 너머로 지면서 벌판을 가로질러 그늘이 뒤덮였고 조그마한 짐승들이 캠프 근처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는 짐승들이 머리를 재빨리 떨어뜨리고 꼬리를 휘휘 저으면서 이제는 수풀에서 꽤 먼 이곳까지 와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들은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았다. 모두가 나무 위에 육중한 모습으로 올라가 앉아 있었다. 전보다 숫자가 훨씬 불어나 있었다. 몸 시중을 드는 소년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맴사 힙은 사냥 가셨어요. 부하나 뭘 도와드릴까요? 소년이 물었다. 아니, 도와줄 거 없어. 여자는 식삭거리로 짐승을 잡으러 갔다. 그가 사냥 구경을 좋아하는 건 잘 알았지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수풀 속의 작은 골짜기 같은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먼 곳으로 갔던 것이다. 언제나 생각이 깊은 여자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알고 있는 것이며 책에서 읽은 것이며 또 들은 것에 대해 무엇이든 사려 깊은 여자였다. 그가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작가로서의 생명이 이미 끝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남자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저 입버릇처럼 말하고 편안하려고 짓거린다는 것을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린 뒤부터 그의 거짓말은 오히려 진실을 얘기할 때보다 여자들에게 더 효력을 발휘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겐 얘기할 만한 진실이 별로 없었다. 그는 마음껏 삶을 즐겼고 이제는 그것도 끝나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더 많은 돈, 같은 장소라도 최상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다시금 삶을 계속했던 것이다. 정말 신통하게도 그는 생각하기를 단념했다. 내면이 단단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처럼 정신적으로 파산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이제 더 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가 없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써보리라고 중얼거렸다. 너는 실제로 그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그들 사회의 스파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기에 그 사회를 떠나 그것에 대해 작품을 써보리라고 말이다. 언제든 한 번은 자신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쓰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안일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어 보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그의 재능을 우둔하게 만들었고 지필에 대한 의욕마저 약화시켰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글을 쓰지 않을 때 훨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아프리카는 그가 잘 나가던 시절 좀 더 행복하게 지내던 곳이어서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그는 이곳으로 왔다. 그래서 이번 사파리 여행에서는 안락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고생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호화스러운 사치도 없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단련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육체의 지방을 없애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가 노동하고 훈련하듯이 자신도 영혼에 붙은 비계살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자도 그런 생활을 좋아했다. 자극적이고 장면이 바뀌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창작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삶을 맞춰야 한다 해도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제 등뼈가 부러졌다고 하여 제 몸뚱이를 물어뜯는 뱀처럼 자기 자신에게 맞서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여자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을 것이다. 거짓말로 이어왔으니 죽을 때도 거짓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때 언덕 저 너머에서 총성이 한 발 들려왔다. 여자는 사격을 아주 잘했다. 이 착하고 돈 많은 암캐. 그의 재능을 친절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이자 파괴자. 이 무슨 허튼 소리란 말인가. 그의 재능은 그 자신이 파괴하지 않았던가. 너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유로 왜 그 여자가 비난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망치고 만 것은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배신했기 때문이며, 지각의 칼날이 무디어질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셨기 때문이고, 나태와 안일과 속물 근성 때문이고, 교만과 편견과 그 밖의 여러 방법 때문이 아닌가. 도대체 이건 뭐란 말인가? 고서의 목록인가? 도대체 그의 재능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재능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활용하는 대신 악용했던 것이다. 그의 재능이란 그가 한 번도 실제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펜이나 연필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었다. 그가 새로 사랑하게 되는 여자가 지난번 여자보다 을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돈이 많고 모든 돈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고 애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족하지 못했으며, 지금 그를 한 작가로서, 한 남성으로서, 한 친구로서 또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소유물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바로 지금, 그가 진실로 사랑하던 때보다도 그 여자의 돈의 대가로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일에 맞게 태어나야 하는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든 거기에는 각자의 재능이 있는 거지.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형태로 자신의 생명력을 팔아왔다. 애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아야 금전을 제대로 평가하는 법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지금 역시 그것에 대해 작품을 쓸 수는 없었다. 쓸만한 가치가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쓰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빈터를 가로질러 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승마용 바지를 입고 엽총을 들고 있었다. 소년 둘이 순양 한 마리를 어깨에 걸매고 여자 뒤를 따라왔다. 아직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잠자리에서도 훌륭한 기술과 감수성을 발휘하지. 미인은 아니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상당한 독서가인데다 승마와 사냥을 좋아했고 누가 봐도 지나치게 술을 마셨다. 여자의 남편은 그녀가 비교적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는 한동안 이제 막 자라는 두 아이들에게만 몰두했다. 하지만 애들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을 귀찮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승마와 독서와 술에 빠져 지냈다. 저녁 식사 전 오후에는 독서를 즐겼고 책을 읽으며 위스키 소다를 마셨다. 식사 때까지는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식사 때 포도주 한 병을 더 마시고 나면 보통 만취해서 잠들곤 했다. 그것은 애인들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다. 애인들이 생긴 뒤로는 과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굳이 술에 취해서 잠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인들은 이 여자를 실증나게 했다. 결혼했던 예전 남자는 한 번도 그녀를 실증나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녀를 실증나게 했다. 그때 두 아이 중 하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애인을 갖고 싶지 않은 데다 술도 마취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갑자기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에게는 이제 존경을 바칠 남자가 필요했다. 일은 지극히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고 그가 영위하는 삶을 늘 부러워했다.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손에 넣은 절차와 마침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위는 그녀로서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이룩하고 또 그로서는 자신의 옛날 삶 중에서 잔재를 팔아버린 통상적인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판 것은 생활의 안정과 안락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밖에 달리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사주었을 것이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대단히 멋진 여자였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다. 다른 여자보다 그녀 쪽을 택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돈이 많은 데다 아주 유쾌하며 감수성이 풍부했고 추태를 벌이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만들어 놓은 이 삶이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2주 전 영양대가 머리를 치켜들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귀를 쭉 뻗고는 무슨 소리만 나면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갈 태세로 서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무릎이 가시에 긁혔을 때 소독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처 사진을 찍기도 전에 영양들은 갑작스럽게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